935년 가을입니다. 경주의 아침 하늘 아래 천년 동안 왕의 도읍이었던 이 도시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궁궐의 기와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성 안의 거리에는 짐을 꾸리는 관리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경순왕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낼 항서가 놓여 있습니다.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순간 경순왕이 항서를 찢어버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는 성벽 위에서 마지막 군사들이 화살을 쏘고 천년 도읍 경주가 불길에 휩싸이는 장렬한 최후가 펼쳐졌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신라의 마지막은 더 극적인 이야기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라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라가 나라로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없었고 군대를 모을 수 없었으며 명령을 내려도 따르는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텅 빈 조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기까지 1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평균 재위 기간 8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숫자 속에는 시해당한 왕, 폐위된 왕, 스스로 목숨을 끊은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의 해상왕이 신분의 벽 앞에서 자객의 칼에 쓰러지고 나라를 구하려 한 천재 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사라져야 했던 교과서 한 줄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역사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왕조가 어떻게, 왜 안에서부터 무너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붕괴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신라의 멸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정점에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76년 신라는 당나라 세력까지 한반도에서 밀어내며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백제를 660년에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킨 것은 당나라와의 연합작전이었지만 이후 한반도에 머물려는 당의 야욕을 물리치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한 것은 순전히 신라의 힘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유례가 드문 한반도 남부의 단일 통치 체제가 이때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통일 직후 즉위한 신문왕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여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전국을 구주오소경으로 재편하여 지방 통치의 체계를 세우고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적 관료 양성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라는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덕왕에서 경덕왕에 이르는 약 반세기는 신라 문화의 절정기였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의 깊고 장엄한 종소리가 경주 하늘에 울려 퍼졌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정교한 석조 건축은 당대 동아시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빛나는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경주는 인구가 수십만에 이르는 국제도시였으며 아라비아 상인들의 기록에까지 등장하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금과 비단이 넘쳐나고 기와 지붕이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왕경의 모습은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찬란한 시대의 이면에 신라를 결국 무너뜨리게 될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 체계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정치적 지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였습니다. 성골과 진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도 중앙관직의 6등급인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집의 크기, 수레의 장식,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심지어 식기의 종류까지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에 기록된 이 제한 목록의 세밀함은 이 제도가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지배 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건국 초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지배 질서를 안정시키는 장치였지만 통일 이후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제도는 능력 있는 인재의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되어갔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급제한 육두품 지식인들조차 귀국하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자국에서는 쓸 곳이 없다는 현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신라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번져갔습니다. 일부는 당나라에 남아 그곳에서 관직 생활을 이어갔고, 일부는 귀국하여 지방 호족과 손잡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책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한 세기 넘게 누적된 끝에 나온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골품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신라를 무너뜨린 것은 왕위를 둘러싼 끝없는 유혈투쟁이었습니다. 780년 해공왕이 시해됩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해공왕은 경덕왕의 아들로 8세에 즉위하였으나 어린 왕을 둘러싼 외척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처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즉위 초 태후가 섭정하는 동안 대하찬 대공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난은 진압되었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김지정의 난이 이어지고 궁궐은 음모와 피바람이 끊이지 않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찬 김양상과 김경신이 반정을 일으켜 해공왕과 왕비를 함께 시해합니다.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혈통이 왕위를 독점하던 중대가 끝나고 원성왕 계열의 하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같은 비극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780년부터 935년까지 약 155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평균 재위 기간이 8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중 상당수가 피살, 폐위 혹은 자살로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왕위는 더 이상 하늘이 내린 권위가 아니라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귀족 집단이 쟁취하는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측근이 교체되고 관료 체계가 흔들리며 정책의 연속성은 사라졌습니다. 중앙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니 지방이 중앙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822년에는 김원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김원창은 원성왕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고 웅천주 도독의 직위를 가진 채 거병합니다. 그는 장안국이라는 독자적 국호까지 선포하며 무진주, 청주, 사벌주를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을 장악합니다. 한때 한반도 남부의 절반 가까이가 반란 세력의 손에 넘어갔으며 반란군의 규모는 신라하대를 통틀어 최대급이었습니다. 비록 이 반란은 중앙군의 총력 진압으로 2달여 만에 진압되지만 그 파장은 깊었습니다. 2년 뒤인 824년에는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다시 반란을 시도합니다. 아버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의 권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방의 유력자가 중앙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국가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신라의 구심력은 이미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창의 난이 드러낸 본질적 문제, 즉 왕위 정통성에 대한 도전과 지방의 이탈 가능성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의 위험한 전례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이 시기 신라 사회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청해진을 설치한 직접적 계기는 당나라 연안에서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잡혀 노예로 팔리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보고는 스스로 그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장보고의 함대는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교역로를 지배했으며 병력만여 명을 거느린 그의 군사력은 중앙정부의 수군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완도의 청해진은 군사기지이자 무역거점이었고 장보고는 이 섬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바다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승려 앤닌의 기행문 입당구 법순례행기에는 장보고 세력의 영향력이 당나라 산동반도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보고는 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왕위 쟁탈에까지 개입합니다. 839년 유배 중이던 김우징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장보고는 자신의 군대를 보내 김우징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무왕입니다. 변방의 해상 세력이 왕위의 향배를 결정짓는 사태, 이것은 중앙 권력의 공동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신무왕이 즉위 반년 만에 사망하고 문성왕이 뒤를 잇자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무리 해상 교역을 지배하고 왕을 만든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골품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846년 장보고는 중앙에서 보낸 자객 염장의 칼에 쓰러집니다. 염장은 투항을 가장하고 장보고에게 접근한 뒤 연회 자리에서 그를 살해했다고 전합니다. 동아시아 최대의 해상왕조차 신라의 신분 질서 앞에서는 한낱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장보고의 죽음 이후 청해진은 폐지되었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질서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신라의 골품제가 가진 경직성을 극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이 체제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중앙을 소모시키는 동안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행정의 마비로, 행정의 마비는 세금과 여격의 불균형한 가중으로 그 무게는 마치 물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흘러내렸습니다. 887년 진성여왕이 즉위합니다. 신라 역사에서 세 번째 여왕이었으나 선대의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과는 시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국정은 극도로 문란해졌습니다. 진성여왕은 정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실질적 왕권은 이미 허울에 가까웠습니다. 총신들이 국정을 좌우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은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겹치면서 백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국고가 바닥나자 중앙은 지방에 더 강하게 징세를 독촉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민심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889년 마침내 그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의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국가 자체에 등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봉기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의 힘입니다.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단순히 약탈만 하는 도적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군사를 모으고 세금을 거두며 분쟁을 중재하고 사실상 독자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호족이라 부릅니다. 호족의 뿌리는 다양했습니다. 낙향한 중앙 귀족이 있었고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상인이 있었으며 군진의 장수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 즉 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의 왕이 보내준 것은 무거운 세금 고지서뿐이었고 자신들을 실제로 보호해주는 것은 가까이 있는 호족이었습니다. 충성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시기 호족의 성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종 불교의 확산입니다. 통일신라 중대까지 불교계를 지배한 것은 교종, 즉 경전 중심의 학파였으며 이는 경주의 왕실과 진골 귀족의 후원 아래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대에 접어들며 중국에서 새롭게 전래된 선종이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선종은 방대한 경전보다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했고 이 사상적 독립성은 중앙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지방 세력과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구산선문이라 불리는 9개의 선종 산문이 세워졌고 호족들은 이 사찰을 후원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적 정당성을 확보해 갔습니다. 종교의 흐름마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조각조각 흩어져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체제를 바로잡으려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8세에 빈곤과에 급제한 신라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회남절도사 고변의 마카에서 그가 작성한 경문 토항 소경문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적장 황소마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그 문장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884년 귀국한 최치원이 마주한 조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왕권은 유명무실했고 지방은 이탈하고 있었으며
백성은 봉기하고 있었습니다. 894년 그는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행정개혁, 지방통치 정비, 인재 등용의 확대 등 당시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성여왕은 이를 받아들여 최치원을 아찬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골품제의 벽이 나타납니다. 아찬은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동아시아가 인정한 지식인이었지만 신라에서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명확한 천장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력이 필요했으나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어떤 변화도 허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개혁안은 받아들여졌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체제를 바꾸려 한 사람을 체제가 다시 삼켜버린 것입니다. 좌절한 최치원은 결국 관직을 버리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갑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년 왕국을 구하려 했던 마지막 시도는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지금도 해인사 인근에는 최치원이 거닐었다는 산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치원이 산으로 들어간 후 신라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후삼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독자적 세력을 선포한 인물은 견훤이었습니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아버지 아작에는 농민에서 장군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호족이었습니다. 견훤 자신도 신라 서남부의 군사적 요충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세력을 키웁니다. 신라 정부가 해적을 방어할 능력을 잃자 견훤이 스스로 그 역할을 대신하며 민심을 얻어간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활을 쏘고 칼을 쓰는 무인의 기질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기울어가는 신라 너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892년 견훤은 무진주, 오늘날의 광주를 점령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900년 완산주 즉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견훤이 내세운 명분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40년 전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계승자를 자처함으로써 옛 백제 영역에 남아있던 반신라 정서를 결집시킨 것입니다. 이 명분은 강력했습니다. 통일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옛 백제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는 신라 중심의 질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견훤은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후삼국 초기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했으며 한때 후백제의 영역은 충청도와 전라도 전역, 경상도 서부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견훤은 중국의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외교적 승인을 받기도 했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갑니다. 신라의 영토는 이 과정에서 급격히 축소되어 갑니다. 견훤보다 1년 늦게 그러나 더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궁예입니다. 궁예의 출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극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신라 왕실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으며 태어날 때 불길한 징조가 있어 버려졌으나 유모의 손에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성장 후 세달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혼란한 세상으로 뛰어들어 도적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신만의 군사력을 키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며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901년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 국호를 맞은 다시 태봉으로 바꾸어 갑니다. 초기의 궁예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신라에 대한 적개심을 기반으로 세력을 규합했으며 광평성 등 독자적인 관제를 정비하고 청주에서 철원으로 천도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치하에서 왕건, 박수리 등 유능한 장수들이 활약하며 태봉의 세력은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궁예는 점차 의심과 폭력에 사로잡혀갑니다.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관심법이라는 것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심법을 근거로 충신들을 역모로 몰아 처형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왕비 강씨와 두 아들까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자 궁예 아래에서 묵묵히 공을 쌓아온 장수들의 마음은 조용히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918년 궁예의 폭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장수들이 왕건을 추대합니다.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네 장수가 중심이 된 이 거사로 궁예는 축출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도주하다 백성들의 손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이듬해 수도를 철원에서 자신의 근거지인 개경으로 옮깁니다.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계승을 의미했으며 이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고구려, 옛 영토에 대한 영토적 야심과 역사적 정통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로써 후삼국의 새 축이 완성됩니다. 남서쪽의 후백제 견훤, 중부의 고려 왕건, 그리고 동남쪽 한 구석으로 쪼그라든 신라. 그러나 이 삼각구도에서 신라는 이미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두 강자 사이에서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를 고민하는 약소국의 처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왕건은 군사력만으로 승부를 걸기보다 각지의 호족들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혼인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9명의 부인을 맞이한 것은 개인적 방종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 가문과 혈연 관계를 맺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귀순해 오는 세력에게는 관직과 성씨를 하사하며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견훤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략적 차이가 후삼국의 결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두 세력의 충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927년의 사건입니다. 이 해에 벌어진 일은 신라 천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927년 9월 견훤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직접 공격합니다. 경주를 방어할 신라의 군사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견훤의 군대는 거의 저항 없이 왕경에 진입합니다. 천년도읍의 성문이 이렇게 허무하게 열린 것입니다. 경주에 입성한 견훤은 경혜왕을 찾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경혜왕은 비빈과 종척들과 함께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수도 코앞까지 밀려왔는데 연회를 벌였다는 이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포석정이 유흥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견훤은 경혜왕을 강제로 자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신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경순왕입니다. 견훤은 경주의 재물을 약탈하고 기술자와 군사를 끌고 돌아갑니다. 천년 동안 축적된 경주의 부가 하루아침에 유출되었으며 남은 것은 모욕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즉각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그러나 왕건의 구원군은 경주를 구하기에 한 발 늦었고 돌아가는 견훤의 군대를 팔공산 일대에서 맞닥뜨립니다. 이것이 공산전투입니다. 공산전투는 왕건에게 생애 최대의 위기가 됩니다. 견훤의 군대는 막강했고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사방에서 적에게 포위된 왕건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때 장수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건을 대신하여 적군의 시선을 끌며 싸우다 전사합니다. 또 다른 장수 김낭 역시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왕건은 간신히 포위를 뚫고 목숨을 건져 후퇴합니다. 삼국사기는 왕건이 통곡하며 물러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서서히 왕건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공산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왕건의 호족 포섭 전략은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이 하나둘 고려에 귀부하기 시작했고 후백제의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30년 고창, 오늘날의 안동에서 벌어진 전투는 후삼국 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고려군은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대파하고 이후 경상도 동부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에게 귀순합니다. 안동 지역의 호족들이 대거 가담하며 전세는 결정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공산전투에서의 패배를 고창전투에서의 승리로 만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백제 내부에서 자멸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935년 견훤의 장남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것입니다.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이에 반발한 신검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금강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부자간의 이 참혹한 비극은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신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폐된 견훤은 석 달 만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자신이 평생 싸워온 적이었던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합니다. 아버지를 가두고 동생을 죽인 자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적의 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왕건은 견훤을 상부라 칭하며 극진히 예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백제 내부의 분열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후백제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이 경주에서는 천년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순왕 김부는 927년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즉위 자체가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신라 왕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순왕이 다스리는 영토는 경주와 그 인근에 불과했으며 독자적인 군사력이나 재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남아있었으나 그 이름이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순왕은 즉위 이후 고려에 기대는 외교 노선을 택합니다.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이었습니다. 935년 왕건은 직접 경주를 방문하여 경순왕을 정중하게 예우하고 사촌 여동생 낭주공주를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합니다. 왕건의 입장에서 신라의 자발적 귀부는 군사적 정복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통성과 영토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순왕의 입장에서도 견훤에게 당한 치욕을 생각하면 고려는 차라리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935년 10월 경순왕은 군신회의를 소집하여 고려에 귀부할 것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옵니다. 그 중심에 경순왕의 태자, 후세의 마이태자라 불리게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마이태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충신과 의사를 모아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뒤에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순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는 경순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형세가 이와 같으니 이미 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고한 백성이 간과 뇌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을 계속하면 죽는 것은 백성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이미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한 상황에서 후백제마저 곧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했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한들 결과는 더 많은 피와 더 큰 치욕이 될 뿐이었습니다. 마이태자는 끝내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는 태자가 통곡하며 왕에게 하직을 고하고 개골산 즉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이와 초식으로 여생을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베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산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왕자의 몸으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항거를 택한 것이며 이것은 아버지의 결정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사라져가는 나라에 대한 마지막 충절의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경순왕의 또 다른 아들은 화엄종에 귀의하여 법명범공으로 해인사에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같은 왕실의 형제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망국의 비통함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은 백관을 이끌고 경주를 떠나 개경으로 향합니다. 행렬은 30리에 걸쳐 이어졌다고 삼국사기는 전합니다. 길가에는 통곡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뒤돌아보는 관리들의 눈에는 점점 작아지는 경주의 능선이 비쳤을 것입니다. 왕건은 교회까지 나와 경순왕을 맞이하고 정승공이라는 칭호와 경주를 시급으로 하사하며 신라의 마지막 왕을 극진히 예우합니다. 경순왕의 지위는 고려 태자보다 위에 놓였으며 경주 김씨 일족은 고려의 지배층으로 편입됩니다. 이것은 항복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사건을 귀부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복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천년 왕조가 문을 닫은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경순왕은 나라를 잃었지만 백성의 생명과 왕실의 존속을 보존했습니다. 마이태자는 나라를 잃고 자유마저 스스로 버렸지만 천년사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같은 비극 앞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한 것입니다. 경순왕의 귀부 이듬해인 936년 왕건은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는 아들에게 복수하려는 견훤도 고려군의 편에서 참전합니다. 견훤의 투항으로 내부가 분열된 신검의 후백제는 일성군, 오늘날의 선산 일대에서 고려군에 의해 괴멸됩니다.
신검은 항복하고 후백제는 멸망합니다. 이로써 후삼국의 분열은 종식되고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국가 아래 통합됩니다. 고려 왕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견훤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후백제가 멸망한 직후 병으로 쓰러져 등창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의 일생은 신라의 멸망과 후삼국의 흥망을 온몸으로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이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의 실패로만 남지 않습니다. 신라는 1000년 가까이 존속하며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긴 단일 왕조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경험, 경주를 중심으로 축적된 불교 문화와 예술, 율령과 행정체계, 이 모든 유산은 왕조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제도와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경주 김씨를 비롯한 신라 귀족 가문은 고려의 지배 질서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경주는 고려 시대에도 동경으로 불리며 중요한 지방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신라가 멸망한 이유는 결국 중앙의 통치력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품제라는 경직된 신분 구조는 새로운 인재와 세력을 포용하지 못했고 왕위를 둘러싼 끝없는 내부는 국가의 구심력을 파괴했습니다. 백성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에 등을 돌렸고 호족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안에서부터 비워질 때 바깥에서 밀려오는 힘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35년 경순왕이 개경을 향해 떠날 때 경주에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1000년 동안 왕이 있던 도시에서 왕이 사라진 아침.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조는 끝났으나 삶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신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어떤 체제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화려한 왕조라 해도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거대함 자체가 무너짐의 무게가 됩니다. 변화를 거부한 골품제는 인재를 잃었고 분열을 멈추지 못한 왕실은 권위를 잃었으며 백성을 돌보지 못한 국가는 충성을 잃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도 이 세 가지를 잃은 체제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순왕이 먹물로 적은 항서의 마지막 글자가 마를 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었습니다.